시작됐네. 네, 안녕하세요. 현대문학 인스타 라이브 톡 담소화를 들러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눌 시집 핀 시리즈 47번으로 출간된 서대경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굴뚝의 기사 함께 이야기 나눌 사회를 맡은 황유연이라고 하고요. 제 옆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서대경 시인 나와 계십니다. 저는 서대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인사 끝? 네. 네, 제 옆에는 이렇게 서대경 시인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서대경 시인의 시집을 읽으신 분들, 시세계에 익숙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대경식으로 말하면 사실 저는 서대경이 지금 꿈속에 등장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혹은 역으로 이제 서대경이 제 꿈에 등장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혹은 저희 둘 모두 다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전제하고 다 꿈이라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행 순서를 제가 일단 가져온 질문지 위주로 얘기를 할 텐데 독자분들의 질문이 더 중요하니까 들어와 주신 분들이 질문을 계속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최우선적으로 서대경 시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근황부터 여쭙고 시작을 해야겠죠. 사실 근황을 묻는 질문에 항상 이렇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근황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별일 없이 항상 살아왔고 지금도 별일 없이 살고 있고요.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특별히 뭐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별일이 나쁜 일이 있는 것보다는 좋아서 그렇죠. 또 반가운 근황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무려 11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하셨어요. 옛날부터 제가 가끔 만나면 여쭤봤었거든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 그런데 10년 만에 한 권씩 출간한다고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 기다렸잖아요. 이 형이 올해는 내겠구나. 근데 1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더 오버됐네요.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여기저기 약속을 하고 다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11년 만에 어떻게 좀 출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구상했던 어떤 시집의 세계가 사실은 온전히 만족스럽게 구현되려면 사실 한 5년 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욕심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쯤에서 일단락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묻게 됐습니다. 5년.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아서요. 그때 되면. 듣고 보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집도 저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키워드 위주로 좀 질문지를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가을입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초가을 날씨, 이제 저녁 중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굉장히 반가웠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을이 오나 보다 했는데, 다시 또 늦더위가 와가지고 또 덥더라고요. 그래도 저녁에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한테 있어서 서대경 월드랄까 혹은 서대경 시티, 서대경 시의 계절, 주요 계절은 겨울이긴 하거든요. 물론 서대경 시인의 계절이 다 나와요. 근데 저한테는 겨울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눈의 이미지도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왠지 이 가을이 왔을 때 이 서대경 시인을 만나는 게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그 유명한 가을밤이라는 시에서 토해냈던 원숭이 때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번 시집에도 가을에 대한 시들이 많이 있고요. 가을 전차라는 시에서는 또 가을이 내 목을 조르는 듯하다라고 또 쓰셨어요. 그래서 가을 어떠신지 오랜만에 맞이한 가을. 가을은 글쎄요. 저에게는 제일 좋아하는 그런 계절이긴 한데요. 근데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려오는 계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이라는 계절은 마치 그 도덕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자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무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자리를 눈여겨보게 하는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을은 되게 선선해지고 한가지고 이런 마음의 빈 공간이 생겨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모든 것들이 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래서 쓸쓸하고 마음이 아파오는 한켠에서는 그런 계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쓸쓸하지만 황홀하고 아름답지만 괴로운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도 좋은 시를 많이 써주실 것 같습니다. 가을이 왔으니까 시도 계절당 오겠죠. 계절당 한 편 정도 쓰는데 한 계절에 한 편? 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써주세요. 네. 그리고 뭐 가을에 특별히 뭐 여행이나 이제 시집도 오랜만에 내셨는데 네. 계획하신 일 특별히 있을까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짧게라도 여행을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예, 가을에. 행선지는 아직 없고 네,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멋진 여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집을 보고 어느 정도 사실 짐작은 했었어요. 제가 서대경 시인의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발표 시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제 구성으로 시집을 묶으려나 보다라고 대충 짐작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첫 시집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읽고 나서. 네. 그래서 첫 시집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굴뚝의 기사 읽고 이 시집이 마치 백치는 대기를 느낀다 해서 자라나온 듯한 그런 시집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두 시집은 전혀 같은 시집이 아닙니다.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은 이제 여러 면에서 대비를 해볼 수 있고 제 인상은 이제 첫 시집은 좀 더 과격한 이미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시집이 과격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훨씬 더 콤팩트하고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치 첫 시집의 확장판 같기도 하고 다른 판본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목이 백치는 대기를 느낀다라는 시가 그 시에 보면 이제 굴뚝 아래 사는 산에서 착상을 얻은 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굴뚝이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이번 시집도 굴뚝이 제목에 나오죠. 그래서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제목이지만 사실 굴뚝이라는 소재로 통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첫 시와 마지막 시. 이 두 시집 모두 눈이 내리는 풍경으로 시작해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모든 게 눈보라에 먹혀버리는 그런 눈보라의 노이즈 같은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두 시집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뭐랄까 첫 시집을 흉내낸다거나 더 심화시켰다거나 어떤 특정 부분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강박적이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를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두 번째 시집을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 시집의 어떤 세계를 보다 좀 충체적으로 구현하고 싶은 욕망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시집의 출발점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두 시집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닮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두 번째 시집이 첫 번째 시집을 단순히 흉내내고자 하는 어떤 기획에서 의도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또 그 백치는 대기를 느낀다와 굴뚝의 기사가 어떻게 보면 굴뚝이라는 단어로 엮여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 굴뚝이라는 것은 어떤 고립되고 소외된 주체의 의식, 자폐적인 의식과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첫 시집에 나오는 백치나 또는 두 번째 시집에 등장하는 이 굴뚝의 기사 모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폐적 의식이라는 잿빛 꿈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집의 경우에는 그래서 첫 번째 시집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차원들을 조금 더 총체화하고 좀 더 그 세계를 총체하는 동시에 그 세계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이를테면 백치나 굴뚝의 기사 같은 존재들이 상징하는 어떤 자폐적인 의식으로부터 어떻게 이런 주관적 주체가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라는 어떤 이분법에서 놓여나는 진정으로 생동하는 현실의 세계로 건너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주관적인 의식의 차원에 대한 철저한 어떤 대상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집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외톨이인 그런 자폐적인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는 서로 맞물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상화하는 어떤 관계를 보이고자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메타적인 지층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주관적 주체들을 들여다보는 어떤 허공의 시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주관적 주체의 대상화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시집 모두 어떻게 보면 눈보라가 모든 것들을 뒤덮으면서 끝나는 그런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에게 이 눈보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존재자들을 휩쓸어가는 어떤 존재의 무상함을 드러내는 어떤 힘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러 자폐적인 의식들이 사라지고 남는 어떤 가장 근원적인 존재의 장과 같은 어떤 것으로 느껴지기를 바라고 이 눈보라라는 설정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눈보라가 말 그대로 시집의 페이드아웃인데 두 시집 모두 정말 멋진 완벽한 페이드아웃이었던 것 같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세계가 이제 앞으로 서대경 시인께서 그 나아가고자 하는 더 생동하는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더 큰 기획 안에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랄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다음 시집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이번 시집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해결을 그게 짚고 가야 제가 되니까. 욕심만큼 제 재주가 모자라서 욕심만큼 재주가 못 돼서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일단락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읽어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자분들 아주 여러 시간에 걸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읽으면서 서대경 시인이 자아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하신 실험 같은 걸 즐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독자 질문들 올려주셨는데요. 숨은 자아가 무엇이었나? 무대 뒤 원숭이도 일부러 넣은 건가요? 저기 원숭이가 보시다시피 두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예, 숨은 자아. 숨은 자가 모호한데? 숨은 자아라. 이 시집에 등장하는 여러 그런 인물들의 뒤에 자아들 중에 배후에 있는 자아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에세이에서도 자세히 써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자아에 대한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예. 원숭이는 일부러 놓으신, 저희가 대답해야 되나 이거? 일부러 놓으셨다고 합니다. 네. 예, 두 마리를 저희 선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 마리씩 가져가라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은 아니고 다음 시집 언제 나올지 가늠도 안 됩니다. 저도 가늠도 안 되는데 자주 발표해 주세요. 저 역시 저도 가늠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주 발표해 주세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럼 그 다음 질문 이어나가 볼게요. 그림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볼까 해요. 또 이 핀 시리즈 시집이 그림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서대경 시인의 첫 시집에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시가 있어요. 되게 또 재밌는 시인데 거기서 이제 압둘 키리안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화가
악마의 자식이죠.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압둘 키리한이라는 또 별개의 시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던 시인데 수록이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지나가듯 등장하는 또 다른 화가 화이트 홀딩바움이 있었거든요. 또 드로나 파르바도 있습니다. 화이트 홀딩바움을 이번에 또 다시 등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 화가를 제목으로 삼아서 시를 이렇게 써주셨죠. 그래서 둘의 이 그림에 대한,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을 읽다 보면 마치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화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장명도 되게 잘하셔가지고 이게 마치 손에 피부를 만져질 듯한, 닿을 듯한, 감각될 듯한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게 모델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림을 당연히가 아닐 수도 있죠. 좋아하실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은데 혹시 좋아하시는 화가나 뭐 최근에 보신 인상적인 전시회 그런 게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어떤 그림, 실제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작품은요, 짐작하신 것 같은데요. 오딜롱 르동이, 예, 네네. 그림을 보고 예.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 화이트 홀딩바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간송미술전이라고 간송 선생이 이제 모아놓은 문화재를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어떤 그림을 봤는데요. 그 그림이 저에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두루마리 책처럼 이렇게 쭉 펼쳐서 길게 한 10m 정도 되는 크기로 펼쳐진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로폭은 크지만 세로폭은 좁은 그런 그림이어서 이거를 전체를 제가 한 번에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이동시켜 가면서 그림을 말 그대로 읽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마치 그 그림이 이미 딱 완결된 어떤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선이 옮겨가면서 마치 생동한 듯한, 그래서 지금 막 진행 중인 듯한 그런 그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저에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딱 놓여있는 정태적인 그림이 아니라 이상하게 시선의 위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림이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인상이 많이 남은 것들로 화이트 홀딩바움이라는 시를 쓸 때 그런 그림을 좀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가의 모델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림에 대한 그림의 모델들이 있었군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림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따로 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전시회를 자주 간다거나 그런 사람은 못 되고요. 워낙에 게으른 사람이라 방구석에서 그냥 보는 정도고, 그래도 좋아하는 화가가 있다면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샤갈을 좋아하고 짐작했습니다. 뭉크를 좋아하고 장욱진 화가를 좋아합니다. 예. 되게 저희 팬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들이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건지? 그 이름은요, 그냥 떠올랐습니다. 별로 이렇게 크게 고민 없이 그냥 진짜요? 떠오른 거를 썼고요. 이제 대단한데요? 드로나 파르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황현 시인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드로나 파르바라는 이름은 사실 힌두 경전에서 따온 이름이 이건 조금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로나 파르바도 시를 쓰실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우문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또 올려주신 질문 있네요. 시가 마치 소설같이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졌다고나 할까요? 아주 잘 그려지죠. 의도하고 시를 쓰시는 건가요? 시를 쓸 때는
결코 의도하고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의도하고 쓰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시를 쓰기 전에 머릿속에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시를 쓰는 과정 속에서 의도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망각하지 않으면 시의 문장이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그림 얘기를 했으니까 표지 얘기를 또 내친 김에 한번 해보죠. 이게 핀 시리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각 6권씩인가요? 하여튼 예, 한 화가께서 이렇게 맡아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브라스 제목이 언타이틀드고 브라스 무제 이제 관악기인데 금관악기가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다 그려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시집에 브라스 연주가 등장하지는 않았죠. 네. 예, 왠지 등장해도 어색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라서 여쭤봤는데 그래도 이제 굴뚝으로서의 관은 등장하잖아요. 또 나름의 관이죠. 금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관악기가 어울리는 듯도 하다. 그리고 이 서대경 시집의 이 시세계 자체가 어떤 일자와 다자의 관계 그런 것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관악기라는 이름 하에 모든 구체적인 금관악기들 형태들 다양한 색깔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어울린다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표지화가 어떻게 정해지게 된 것인지 그리고 처음에 받아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네.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에게 이제 주어진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걸 선택을 한 것이고요.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색감이 너무 화사해서 맞아요. 저의 시세계와는 좀 너무 극과 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언뜻 봤을 때 근데 조금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이상하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금관악기가 주는 금속성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금속성의 느낌하고 화사한 색감이 결합되니까 이상하게 어딘가 좀 우울하고 황량한 느낌이 감도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화사한 색감이 되게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 시집과 또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금관악기라는 제목으로 방금 말하신 느낌으로 시를 써도 어울리는 시가 탄생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고요. 이제 제목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굴뚝. 아까 저희가 굴뚝 얘기를 좀 했는데 시집 제목이 굴뚝의 기사예요. 제 생각에 서대경 시집에는 두 종류의 굴뚝이 등장합니다. 늘 두 시집 다. 하나는 진짜 굴뚝.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죠. 목욕탕 굴뚝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였고 둘째는 담배. 서대경 시인의 시집에는 정말이지 담배가 끝도 없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문학 인스타 라이브톡 제목이 담소하다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는 뜻이겠지만 저는 이거 담배 피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라는 말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담자만 봐도 담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희 제떨이랑 담배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끊었지만 필 용의가 있는데. 끊으셨습니까? 아니, 필 용의가 있다니까. 한 시간 동안 피면서 옛날에 다 좀 무식했던 시절을 얘기지만 어디서나 담배를 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쵸. 저희가 한 30년 전에 이 토크를 했으면 담배를 피면서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서대경 시인의 시에서 담배 피운다는 건 당연히 이제 단순한 흡연 행위가 아닙니다. 엄연히 문학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굴뚝의 기사라는 인물이 제 서대경 시인 담배를 피우는 서대경처럼 사실 계속 읽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담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많은 독자들이 담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예, 담배에 또 문학적 효과라는 게 있을까 추구하는. 그리고 좀 담배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담배에 대한 저의 어떤 기호를 떠나서 시 속에 담배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당연히 저의 어떤 개인적 취향의 문제만은 아닐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담배라는 것이 저에겐 되게 문학적인 기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 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오브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에게 이 적어도 문학적 담배라는 거는 문학 작품 안에 등장하는 담배라는 것은 좀 대단히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담배라는 것은 나를 한 일시적인 순간이나마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의 공기 대신에 담배 연기를 호흡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이탈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배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에 대한 도피이고요, 세계로부터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담배를 피우는 과정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더 실감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담배를,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숨길이 하늘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연기가 흩어지는 하늘을 느끼게 되고,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 담배라는 것은 이 세계의 실제감을 더욱더 뚜렷하게 느끼게 만드는 어떤 기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전에 이런 비유를 전에도 쓴 적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마치 꿈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 속에 등장하는 주체들이 담배를 피우는 어떤 모습 또한 그러한 어떤 차원들을 염두에 두고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한 어떤 문학 작업이라는 것의 본질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기, 공기 이런 것들이 서태경 시인의 시에 계속 등장하는데, 사실 담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감각하고. 예,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혹시 그럼 그동안 담배를 몇 종류나 피우셨나요? 저는 오직 한 종류만 폈습니다.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도 되나요? 상호명을 말해도 상품명. 되죠. 디스플러스를 핍니다.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예. 팬들분들께서 서대경 시인을 좋아하는데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께서 서대경 시인과 만나고 싶지만 발표작이 안 나와서 만나지 못할 때 그 담배를 사서 피우시면 좀 더 서대경 시인을 연기로 그거 좀 너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 게 있다니까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넘어가죠. 예, 지금 또 올려주신 질문이 마침 제가 다음 드릴 질문이 원숭이에 대한 질문인데, 시에 등장하는 자아 중 원숭이를 제외하고 애착이 가는 다른 자아가 있나요? 예. 특별히 더 애착이 가고 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는 이 시집에 등장하는 수많은 자아들이 저랑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그들이 저와 동일시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어떤 차원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그 누구도 나와는 같지 않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애착이 있고, 애착이라기보다 어떤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원숭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뭐랄까 편에 가까운 편애는 없습니다. 없나요? 원숭이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느끼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질문이 원숭이에 대한 건데, 네. 사실 동물에 대한 질문이에요. 서대경 시인이 시에 동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여러 자의 페르소나로서 많이 등장을 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원숭이가 또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일 생각이 나긴 해요. 이번 시집에서도 사실 첫 시부터 담배를 정말 맛있게 피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같이 피우는 대상이 원숭이죠. 그래서 이 첫 시 원숭이와 나가 천년이 이렇거든요. 한방눈 내리는 밤, 원숭이와 나, 도깨비 선생 댁 처마 아래 쪼그려 앉아 담배 피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좋은 시는 저는 힘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시인이라 시를 좋아하는데, 원숭이라고 하면 제가 옛날에 중국 시를 많이 읽어서 이백의 그 조발백제성이나 두보의 등고라는 시에 보면 원숭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중국인들은 그렇게 협곡에서 들려오는 원숭이 소리를 슬프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라별로 문화별로
이제 역사별로 원숭이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나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원숭이 소리가 어떤 느낌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원숭이 소리 들어본 적도 별로 없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백이나 두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 서대경 시인의 시를 읽고부터는 이제 저는 원숭이 하면 서대경이 생각납니다. 이백이나 두보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에세이로도 길게 쓰셨기 때문에 더 뭐 질문을 드리는 건 굉장히 불필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래도 여행 중에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여행하다 보면 원숭이를 좀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원숭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드네요. 일단은 뭐 여행 중에 원숭이를 만난 적은 없고요. 이제 없어요? 동물원에서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원숭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원숭이는 어떤 비유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원숭이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숭이라는 이 말 자체가 환기한 어떤 상징성과 같은 것들을 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원숭이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차원으로 다가오는데 첫 번째는 얼빠진 인간의 차원의 원숭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릿광대, 광대로서의 인간을 상징하는 원숭이의 차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친구로서의 원숭이가 있는데 이때 친구로서의 원숭이라는 존재는 인간은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빌자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존재라면 모든 동물들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마음 편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생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원숭이는 그런 동물로서의 인간,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이고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저에게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에피소드 전에 있는데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저기 원숭이 3마리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져온 건데 3마리가 있습니다. 2마리가 아니고 하여튼 예 3마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기 이제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해서 다들 보면 한 마리씩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가리고 있고 입을 가리고 있는데 그런 깊은 자세한 설명은 뭐 유명한 건데 나중에 또 드리죠. 네. 예, 또 질문 주셨습니다. 에세이에서는 시는 나로부터의 탈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인께서는 시를 통해 어떤 나로부터 가장 탈주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나라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특정한 감추고 싶거나 부끄럽거나 아니면 못마땅한 어떤 내 안의 어떤 특징 또는 특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라고 스스로 부르는 이 나의 의식 자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 같고 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나를 물론 내가 존재한다는 안심을 주는 면이 있지만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를 끊임없이 답답하게 만들고 숨막히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는 결국 나로부터 벗어나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탈주를 욕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서대경 시인께서 첫 시집의 또 시인의 말도 나는 내가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였고 사실 이번에 쓰신 에세이도 이것의 어떤 더 자세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 질문에 대한 답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경전 읽는 거거든요. 경전 읽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뿐이라고 해도. 그래서 좀 즐겨 읽으시는 경전에 대해서 잠깐 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경전들을 읽는 편인데, 근데 경전보다는 일단 도덕경을 많이 읽고요. 뭐 경전, 제가 그런 것도 포함해서. 네. 반야심경도 가끔 읽고,
그렇습니다. 금강경도 있고. 나랑 비슷해.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저는 바나심경 산스크리트어로 필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비슷하네요. 이제 곧 넘어가겠습니다. 예, 동물 얘기 자꾸 해서 좀 그런데 그래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은 게 당나귀가 좀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굴뚝의 기사가 타고 있는 것도 말이 아니라 당나귀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당나귀의 그림자, 굴뚝의 기사의 망토도 그림자긴 하죠. 다 그림자 극인데 사실 어쨌건 당나귀를 타고 있고 또 다른 시에서 허공은 나의 당나귀라고 굴뚝의 기사가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허공과 당나귀가 어떤 면에서 뭐 동일시 되기도 하고 좀 고차원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게 본 것인지 우연인지 당나귀란 무엇인가요? 서대경에게?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당나귀인 것 같아요. 물론 개도 못지않게 좋아하지만 당나귀는 조금 더 뭐랄까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더 조금은 다른 의미의 차원으로 더 당나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그렇다고 실제로 당나귀를 자주 접하거나 본 적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숭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당나귀도 저에겐 좀 문학 텍스트에 등장하는 존재로서의 당나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프랑시스 자매 당나귀도 있겠고 또는 앙리 보스코의 반바지 입은 당나귀도 있고 또 후안 라몬 히메네스라는 시인의 플라테로라는 시집에 등장하는 플라테로라는 당나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학 텍스트에 등장하는 당나귀들에서 느껴졌던 것들이 좀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말이나 이런 동물보다 당나귀라는 존재는 조금 더 작고 소박하고 또 옛날 시대의 그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벗이랄까 그런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 동물이라서 특별히 당나귀를 되게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나귀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당나귀가 왜 나의 허공으로 비유되냐면 저에게 당나귀는 이런 허공이라는 이 현실 세계와는 다른 저 너머로 건너가는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존재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너머의 차원을 환기하는 또는 너머로 가는 문으로서 다가오는 동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고 또 소개해주신 문학 작품들도 찾아보셔도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 최근에 이니셜인의 벤신가요? 그런 영화를 봤는데 또 당나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또 서대경 시인을 떠올렸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방금 인용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는 당나귀를 보고 서대경을 이제 떠올릴 정도라는 뜻 같습니다. 네. 네. 과장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질문인가요? 두 분 다 도인 같네요. 좀 도인인가요? 두 분이 비슷하셔서 끝나고 한잔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끝나고 한잔 하나요? 그때 돼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끝나고 봐야. 끝나고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뭐 다음 질문이 허공이긴 했는데 뭐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질문 넘어가기로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저로서는 좀 대답이 기다려지는 질문인데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B급이라고 제가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진지한 분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좀 B급 취향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소재로 사용하시거나 언급하시는 그런 것들 있죠. 흡혈귀, 박쥐, 또 로버트도 있었고 닌자, 또 무협지. 이번에 저 뒤에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 어쨌건 무협지 얘기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더더욱 이제 그런 취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픽 노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대경 시인의 시집을 보면서 지금 아까도 질문 주셨다시피 소설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소설보다 그래픽 노블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흑백 그래픽 노블, 잿빛에. 그래서 저는 그래픽 노블의 팬으로서 그래픽 노블이 한국에서 잘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출판사 관계자분들 보고 계신가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좀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주시고 서대경 시인의 시집을 제가 봤을 때 그래픽 노블로 만들면 흑백 그래픽 노블로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요. 세계 시장도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그래픽 노블의 팬으로서 제가 확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혹시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피급 취향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좀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지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저는 한량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꿈이 무협지 작가였어요. 그래서 무협지를 쓰고 싶었고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혼자 무협지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에 그 자율학습 시간에 무협지 쓰다가 걸려서 혼나기도 했고 선생님한테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반듯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어설프고 나사가 풀려있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영리한 사람보다는 바보 같은 사람이 좋고요. 좀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B급 취향의 것들에 그냥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 시에서도 자연스럽게 도입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B급 작품들을 막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B급의 감수성 같은 것들에 대단히 좀 호의적이고 그런 것들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세계랑 굉장히 밀접히 맞닿아 있네요. 다른 얘기인데 저 어제 꿈에 서대경 시인의 신작시를 읽었습니다. 꿈에 글자들이 은빛이었고 이제 부는 빨간색으로 돼 있었는데 4컷 만화들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갔어요. 4컷 만화들의 인물들이. 그래서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 주셨는데 당나귀 하면 돈키호테가 떠오르는데 라고 하셨는데 혹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저 굴뚝의 기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B급 취향 기사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키호테도 어떻게 보면 뭔가 멋있고 당당한 기사가 아니라 약간은 그렇죠. 어설프고 완전 그죠? 약간은 좀 나사 풀려 있는 어떤 정신을 가진 기사잖아요. 그래서 돈키호테가 떠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기사는 사실 카프카의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들 가운데서 이렇게 굴뚝 속을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런 존재를 생각하면서 굴뚝의 기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프카 생각도 많이 나죠. 사실 제가 아까 그래픽 노블 말할 때도 제가 카프카 작품의 그래픽 노블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 까먹었어요.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군요. 시인 이미지가 강력합니다. 목소리 자체도 시인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한량입니다. 한량이 시인은 좀 한량이어야 될까요? 시인이라고 말하기 좀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쨌건 그런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흡혈귀 얘기도 했으니까 또 흡혈귀 소설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역시 이 흡혈귀는 첫 시집에 흡혈귀라는 제목의 시에 일종의 이것도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말로는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등장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흡혈귀가 소설가이긴 하지만 저는 뭐랄까요. 가장 저를 감정적으로 좀 뒤흔든 게 흡혈귀의 독백이었어요. 돈 얘기도 나오고 또 그 뒤에 이제 재개발 얘기도 나오잖아요. 발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였거든요. 흡혈귀 이야기가. 그래서 가장 좀 가슴에 와서 송곳니처럼 박혔다고 할까요? 그런 시였어요. 압생트가. 그리고 잿빛을 견디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작가가 아니더라도 잿빛을 견디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건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대경 시인께서는 그 잿빛, 서대경 시인의 어떤 시의 가장
주요한 컬러인데요. 잿빛을 견디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난감한 질문인가요? 일단은 저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압생트의 그 자극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되게 무색무취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남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그냥 가만히 있구나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좀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잿빛을 견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잿빛의 느낌을 그냥 느끼는 것이 저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걷고 담배 피우고 그런 것들이 제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바보같이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게 좀 무색무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흡혈귀 소설가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네,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의 압생트라는 제목으로 그 박주의 피를 말을 하는데 이 흡혈귀 소설가는 어떻게 보면 이 박주의 피라는 것은 그리고 이 페르소나는 이 흡혈귀 소설가라는 페르소나는 어떻게 보면 보들레르적인 작가를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들레르가 이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취해 있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이 소설가 역시 박주의 피를 마심으로써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취기를 스스로에게 자꾸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한편으로는 문학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잠깐이나마 잊게 만드는 또는 일상의 권태나 지리멸렬함을 조금 덜 수 있는 자극적인 음료로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 시를 통해서 좀 표현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무미건조한 삶을 사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압생트인데 혹시 압생트를 드셔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술을 잘 못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아서 네. 흥미로 그래도 호기심 때문에라도 드셔보신 적이 없군요. 그거를 마실 수 있는 장소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주로 가는 술집도 뭐 주로 소주와 맥주를 기회 되면 제가 네, 잘 들었고 독자 질문도 올라왔네요. 가장 좋아하거나 영향을 받으신 철학자가 있으신지. 일단은 저에게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철학자는 일단 들레즈와 노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이데거도 저에겐 좀 되게 중요한 철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이름들이 생각나지만 사실은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뭐 학부 때 너무 옛날에 읽었는데 들레즈가 쓴 카프카의 동물대기 그 책이 소수문학을 위하여인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책도 역시 카프카를 또 다루고 있기도 하고 연관이 되네요. 예,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요나라는 시가 두 편인데 제목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두 편을 왜 했나 그런 질문 같죠? 글쎄요. 어쨌건 네, 어쨌건 대답은 일단 요나라는 이름은 사실은 첫 시집에도 요나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첫 시집에 요나를 쓸 때의 요나라는 이름은 사실 단순하게 제가 좋아하는 어떤 밴드가 있는데 밴드의 보컬 이름이 요나였어요. 네, 레시티 요나라는 그룹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보컬이었고 그 보컬을 되게 좋아해서 그냥 요나라는 이름을 쓰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처음에 시작은 그랬지만 사실 이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네.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됐던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어떤 성경 속에 있는 요나라는 인물이 가진 어떤 상징성 또는 그것이 환기하는 여러 가지 차원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요나라는 인물을 구상하고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다층적인 의미가 있군요. 저는 이제 요나가 통근 전철에서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장면들 보면서 고래 뱃속 안에 들어있는 현대인들은 지하철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네스티어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광등 얘기를 또 잠깐만 해볼게요. 제가 아까 서대경 시인 생각하면 뭐 당나귀나 원숭이 생각난다고 했는데 또 하나가 형광등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밤에 지하철역 플랫폼에 형광등이 쫙 켜져 있는데 또 플랫폼이라는 시도 생각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계속 등장합니다. 공장의 천장에도 켜져 있고 플랫폼에도 당연히 켜져 있고 이번 시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까요? 고아원에도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제가 아까 그림 자극처럼 작품이 읽힌다고 한다는 점에서 형광등은 이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림 자극의 주역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형광등에 좀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에게 형광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빛이고요.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해 보자면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공의 빛과 구분되는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도시의 빛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바라본 어떤 허공의 시선이 있다면 또 이 세계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 형광등 불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는 이 세계의 빛이 우리 안에 욕망이나 생각들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 형광등 불빛은 내 안에 피와 구분되지 않는 어떤 차원으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의 존재 안에 그런 면에서 황희원님 시인이 말씀하신 그림 자극이라는 비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의 모습 또한 이런 형광등 불빛에 비춰서 나타나는 어떤 그림 자극과 다르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듣고 보니 좀 많이 슬퍼지네요. 형광등 불빛 아래 빈터 플랫폼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6분, 7분 나왔네요. 이 질문도 또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방금 플랫폼에도 형광등이 켜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서대경 시인의 시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차, 열차, 전차 등에 탈 것입니다. 이렇게 기차를 많이 등장시켰던 시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계속 온갖 기차 같은 비슷한 탈 것이 등장을 해요. 아까 샤갈도 말씀하셨는데 저 샤갈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그것도 역시 플랫폼에서 기차도 나오고 그런 시죠. 그래서 기차가 일견 폐쇄적으로 보이는 어떤 세계를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또 달려도 끝이 안 나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세계를 폐쇄적으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느낌을 주는데 기차란 서대경 시에서 무엇인지 기차를 개인적으로 타는 것도 많이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차는 한편으로는 일종의 탈주 욕망과 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기차를 통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동시에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차를 타고 멀리 가도 결국은 이 기차라는 것은 정해진 트랙을 오가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차표를 사서 다시 돌아오는 기차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기차는 동시에 탈주의 불가능성을 환기하는 어떤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저의 시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차라는 것은 이런 탈주 욕망 속에 있는 자폐적인 주체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고 기차 여행을 물론 좋아하는데, 근데 이 여행에 대한 느낌도 저에겐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양가적인 것 같아요. 여행의 느낌이. 일단은 떠난다는 것이 좀 설렘이 있지만 동시에 떠날 수 없음의 쓸쓸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래서 네. 예, 그런 느낌들 속에 기차가 제시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독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1년 동안 기다려주신 애독자분들. 그 첫 시즌 마지막 시에도 독자 어떤 세계와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겨울산이 이제 나를 보면 안 돼, 세상을 봐 라고 하는데, 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에 대해 쓰고 싶었어 라고 해서 마치 이 시집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말이었어요. 세상을 보지 않고 너를 본다고 해서 독자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은 물론 전혀 아니겠죠. 하지만 혹자는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활동하신 지도 꽤 됐고 애독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경 시인에게 혹시 독자란 어떤 의미인지 여쭈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 시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여전히 놀랍고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느낀 제가 마음속으로 느꼈던 어떤 떨림들이나 아름다움들을 똑같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겐 항상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님들께는 항상 뭐랄까 내적 친밀감과 고마움을 느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모든 시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시를 쓸 때는 독자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저에게는 중요하고 냉정한 독자는 결국 나 자신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나 자신은 독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시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내 의식 안에 그 어떤 존재도 남기지 않은 채로 작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은 아니고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이번 시집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시집입니다. 예, 독자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 만나본 독자분들 중에 좀 이 사람은 뭐 기억난다, 좀 잊히지 않는다 그런 분들 계셨을까요? 특별한 분들? 제가 워낙에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요. 어떤 독자와 만남을 가질 만한 어떤 행사 같은 것들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제 시집을 가지고 지도를 그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조금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있었구나. 네. 아까 질문 제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지도 그리려다 말았다고. 왜냐면 계속 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지도를 그리는 게 무의미하다. 하여튼 있다고 하시네요. 인상적인 독자분이네요. 자, 그리고 시인이 아니라 철학자시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시집은 언제 나오나요? 정말 언제 나옵니까?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요. 사실 두 번째 시집을 묶은 다음에 뭔가 대단히 막막한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를 어떤 시를 쓸지 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방향성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안에 어떤 방향이 잡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10년 안에는 나올 수 있게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니까 사실 더 기다려지게 되네요. 그리고 또 독자분께서 굴뚝의 기사로 서대경 시인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첫 시집 읽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너무 짧죠? 예. 1시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굴뚝의 기사로 저희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서대경 시인의 어떤 시세계에서 어떤 중요한 키워드들이랄까요, 소재들이랄까요, 그래서 깊은 의미를 짚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예, 끝났네요. 아휴. 고생하셨습니다.